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밤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유리 너머로 활주로 불빛이 길게 뻗어 있고 탑승 게이트 앞에는 저마다의 피곤함과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 있죠. 장거리 직항편 탑승이 시작되는 이 순간은 그 어떤 공간보다 사람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무엇을 입었는지,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눈 빠른 사람들은 이미 줄 앞에서부터 분류를 끝내버리곤 하죠. 1등석 탑승 구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값비싼 캐시미어, 외투, 단 한 번도 주름진 적 없는 것 같은 셔츠, 라운지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몸짓들. 그 사람들에게 탑승은 의식의 연장이었죠. 아침마다 다려진 옷을 입듯 1등석에 앉는 일도 그들에게는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돈과 지위에 오래 익숙해진 사람들의 흐름이 그 구역에 흐르고 있었죠. 그 흐름 속으로 강아린이 천천히 탑승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짙은 회색 트렌치 코트, 구김 하나 없이 단정한 흰 셔츠, 굽을 높이지 않은 구두.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너무 단정해서 오히려 시선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외모였죠. 왼손에는 사용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장거리 비행을 앞두고도 떨쳐낼 수 없는 얄팍한 피곤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주변에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밋밋해 보였죠. 강아리는 스스로 그렇게 꾸민 상태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언론 노출도 군 의전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일정이었습니다. 공항 귀빈 통로는 쓰지 않았고 경호팀도 최소 인원으로 줄였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접선 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철저하게 민간인처럼 움직여야 했죠. 그것이 처음부터 내려진 지침이었고 강아린 역시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군인의 자세를 의도적으로 눌러두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작전 앞에서 개인의 불편함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탑승 게이트에서 직원이 여권과 탑승권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눈이 잠깐 멈추더니 좌석 번호를 다시 한번 눌러봅니다. 그리고 짧은 미소.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어딘가에 환대 대신 의아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아리는 이미 수도 없이 그런 미소를 받아본 사람처럼 말 한마디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기내 입구에는 수석 승무원 에밀리 카터가 서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이 노선에서 몇 년째 일하며 탑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첫눈에 파악하는 일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었죠. 그 자부심은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습관이 된 편견이기도 했습니다. 에밀리는 강아린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명품 로고가 없습니다. 수행원도 없죠. 1등석 고객 특유의 거만한 여유도 보이지 않습니다. 에밀리는 속으로 이미 분류를 마쳤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받았거나 이 구역의 분위기를 모르고 들어온 사람. 그 판단이 표정에 배어나오는 걸 에밀리는 미처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탑승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승객에게 건네는 그 부드럽고 넉넉한 존중이 그 문장 안에는 없었죠. 강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탑승권을 내밀었습니다. 에밀리는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도 바로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스캔기를 가져다 대고 이름을 소리내어 읽고 옆에 서 있던 동료 승무원과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마치 시스템 오류라도 찾아낸 듯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내 입구에서의 그 몇 초가 실제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브랜든 로웰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절차가 너무 느려졌네. 요즘은 아무나 들어오나 봐. 누군가 짧게 웃었습니다. 작은 비웃음이었지만 기내 입구 좁은 공간에서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강아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단단하게 물었죠. 문제가 있습니까?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말 끝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더 싸늘한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1등석은 개인 수화물 규정과 서비스 프로토콜이 다르니까요. 안내가 필요해 보이셔서요. 듣는 사람에 따라 친절로 읽힐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아리는 알았죠. 상대방을 처음 와본 사람으로 규정하는 가장 세련된 방식이라는 걸. 수십 년을 군에서 살아온 사람도 계급이 아닌 외모로 먼저 읽히는 세계에서는 여전히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는 걸. 강아린의 좌석은 창가 쪽 독립형 스위트였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이미 브랜든의 외투와 서류 가방이 넓게 펼쳐져 있었죠. 브랜든은 강아린 쪽으로 눈길 한 번 주고는 몸을 치울 생각도 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기 불편하실 텐데 뒤쪽 비어있는 비즈니스석으로 옮기는 게 어때요? 여기가 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에밀리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곤란한 미소를 만들어 강아린에게 동의를 구하듯 말했습니다. 장거리라서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좌석을 빼앗겠다는 말이 아니라 배려하는 척 밀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종류의 모욕이었죠. 강아리는 천천히 브랜든의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반으로 접어 빈 좌석 팔걸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침착해서 브랜든이 오히려 순간 당황했습니다. 강아리는 자기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웰컴 드링크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이상하게도 강아린의 자리만 건너뛰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샴페인이, 앞줄에는 따뜻한 타월이, 반대편에는 메뉴 설명이 차례로 제공됐지만 강아린 앞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리사가 잠깐 그쪽을 보다가 에밀리의 눈치를 살피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강아리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문서를 꺼내 확인하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트렌치코트 소매가 살짝 올라갔고 손목 안쪽과 팔목 근처에 오래된 흉터들이 드러났습니다. 리사는 그것을 보고 잠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무직 여성에게서는 볼 수 없는 종류의 상처였습니다. 출발 지연 안내가 기내에 흘러나왔고 브랜드는 불만스럽다는 듯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러더니 에밀리를 불러 강아린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 저 사람이 불편한데 혹시 좌석 조정 안 돼요? 좀 분위기가 안 맞잖아요. 에밀리는 그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강아린에게 다가와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죠. 탑승권을 다시 확인했는데 시스템상 좌석 변경이 가능합니다. 잠시 협조해 주시겠어요? 강아리는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 손끝이 아주 천천히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제게 좌석을 비우라고 하시는 겁니까? 기내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에밀리는 끝내 선을 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손님들이 더 편안하게 비행하실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통로 맞은편에서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던 중년 남자 하나가 눈을 들었습니다. 마이클 드레이크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문을 내리고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공간 안의 사람들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강아리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해보시죠. 그 말을 들은 리사는 알 수 없는 소름을 느껴버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자 에밀리는 기다렸다는 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기내 서비스였습니다.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고 메뉴를 설명하고 와인 리스트를 펼쳐 보이는 그 흐름은 매끄러웠죠. 그러나 강아린에게만은 묘하게 달랐습니다. 메뉴 설명은 가장 나중에 왔고 와인 추천은 자연스럽게 생략되었으며 식사 선택지를 물어볼 때는 인기 메뉴가 이미 소진됐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다른 승객이 들으면 그냥 넘길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우연처럼 보일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배제였죠.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압니다.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라는 걸. 그 의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에서 나오는지도. 브랜드는 그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에밀리를 크게 소리내어 부른 뒤 강아린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좌석구역은 수준이 중요하죠. 돈 내고 탄 사람들도 서비스 기대치가 있으니까요. 에밀리는 입으로는 웃어 보이면서도 눈으로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강아리는 식판이 도착한 뒤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미각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머릿속은 이미 미국 도착 직후 이어질 비공개 회의와 작전 브리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친선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해외 체류 한국인 인질 구출과 관련된 연합대응 체계를 재정비하는 자리였고 실패할 경우 여러 나라가 동시에 곤란해지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만큼 보안은 절대적이었고 강아린의 이동 동선 역시 극비로 분류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비밀이 오히려 강아린을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름 한마디, 신분증 한 장으로 끝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신분도 먼저 꺼낼 수 없었죠. 군복을 입지 않은 군인이 계급을 숨긴 채 모욕당하면서도 참아야 하는 상황. 그것이 강아린에게는 총알보다 더 불쾌한 종류의 시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장에서는 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공간에서의 공격은 미소와 규정과 배려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강아린의 서류 가방을 수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륙 후 수화물 점검을 명목으로 강아린의 좌석으로 다시 다가와서는 가방 크기가 규정보다 크다며 머리 위 수납칸으로 옮기자고 요구했습니다. 강아린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이 가방은 제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에밀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에밀리에게는 도전처럼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모든 승객은 같은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강아린이 다시 말했습니다. 안전 규정은 압니다. 이 가방은 예외 승인된 물품입니다. 에밀리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아 했죠.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처음부터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도 함께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편견이 틀렸다는 증거 앞에서 오히려 더 완고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밀리가 바로 그랬습니다. 에밀리는 지원을 불렀고 기내 책임 사무장이 도착했습니다. 브랜드는 팔짱을 낀 채 신이 나서 구경했고 주변 승객들도 하나둘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등석 한복판에서
조용한 신경전이 시작된 것이었죠. 책임 사무장은 형식적인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른 승객들께 불편이 됩니다. 강아리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제 가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대지 마십시오. 짧고 차가운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에밀리가 끝내 손을 뻗었습니다. 강아린이 가방 손잡이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에밀리가 억지로 당기려 했습니다. 순간 봉인 문서가 든 내피에서 미세하게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아린의 눈빛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아주 차갑게, 아주 낮게 가라앉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기내 조명이 순간 한 톤 식은 것처럼. 손 놓으십시오. 에밀리도 잠시 멈추었지만 이미 주변 시선이 모인 상태였습니다. 물러서면 지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이건 제 업무입니다. 에밀리가 다시 한번 힘을 주었습니다. 그 짧은 실랑이 속에서 강아린의 셔츠 소매 단추가 뜯어졌습니다. 팔 안쪽에 깊은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총상 자국, 열상, 오래된 봉합 흔적들. 리사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브랜든조차 눈을 한번 크게 깜빡였을 정도로 선명하고 오래된 상처들이었습니다. 그 흉터들은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지만 에밀리는 이미 멈추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강아린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안쪽에서 작은 금속 봉인 케이스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겉면에는 보안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것을 보는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더더욱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아리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케이스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승무원을 상대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에 익숙한 오랫동안 현장을 지휘해 온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습니다.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브랜든이 분위기를 깨듯 비웃었습니다. 협박이에요? 하늘 위에서? 몇몇 승객이 킥킥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야말로 이 장면을 더 잔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공적인 공간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순간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안전한 다수의 편에 섭니다. 옳고 그름보다 분위기가 먼저 작동하는 것이죠. 결국 책임사무장은 강아린에게 좌석 이동을 통보했습니다. 1등석 맨 뒤 보조좌석, 승무원 휴식 구역 근처 임시 자리로 옮겨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명목은 안전점검과 승객 불편 해소. 실제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 강아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항의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을 들고 1등석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걸음을 보던 리사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모욕당해 쫓겨나는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다음 전장을 선택해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강아린이 보조 좌석에 자리를 잡자 에밀리는 이겼다는 듯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브랜드는 와인 잔을 들며 비웃었죠. 이제 좀 조용해졌네. 그 순간 강아린의 휴대전화 하나가 진동했습니다. 비행 모드 상태에서도 특수 승인 수신만 가능한 군용 보안 단말이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강아리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미국 도착 즉시 접선 예정 시간이 당겨졌다는 암호화 메시지였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신호였죠. 그 직후 기장이 직접 객실 사무장에게 내부 호출을 넣었습니다. 특정 승객 신원 재확인 요청이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객실 승무원들은 아직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드레이크는 신문을 접고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부터는 흐름이 달라질 것임을 아는 사람만이 취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비행 중반부에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기체가 예상보다 훨씬 강한 난기류에 휘말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흔들림이었습니다. 커피 잔이 살짝 기울고 창밖으로 보이던 구름층이 흔들리는 정도였죠. 그런데 잠시 후 기체 전체가 아래로 꺼지는 듯한 강한 충격이 왔습니다. 1등석 상단 수납칸 몇 개가 벌컥 열리며 짐들이 쏟아졌고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브랜든의 노트북이 좌석 앞 서랍에서 튕겨나왔고 승객들 사이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비명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위 밀폐된 공간에서 갑자기 바닥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을 때 사람이 본능적으로 내지르는 공포와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에밀리는 균형을 잃고 통로 손잡이를 붙잡으며 휘청였습니다. 리사도 서비스 카트를 놓칠 뻔하며 벽에 몸을 기댔죠. 승무원들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이 정도 강도의 난기류는 예고 없이 오면 몸이 먼저 굳어버리는 법입니다. 그때 앞줄 고령 승객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안전벨트를 느슨하게 풀고 있던 그 노인이 충격과 함께 옆으로 크게 쏠렸습니다. 좌석 팔걸이에 머리를 부딪히기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뛰어들어야 하는지 판단이 늦어지는 그 찰나에 보조 좌석에 앉아있던 강아린이 가장 먼저 몸을 날렸습니다. 강아린은 통로를 가로질러 넘어지려는 노인의 목과 허리를 동시에 받쳐냈습니다. 머리 위에서 떨어질 뻔한 금속 물병을 손등으로 쳐내고 무릎으로 좌석 하단을 버티며 충격을 흡수했죠. 그 일련의 동작이 너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반사적이라기보다는 몸 깊숙이 새겨진 훈련의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흔들리는 기내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강아리는 공포로 굳어버린 노인의 호흡부터 먼저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있는지, 목에 이상은 없는지, 충격을 받은 쪽 어깨 움직임은 정상인지, 그 확인 순서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리사는 그 장면을 보고 완전히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에밀리도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규정도 모르고 들어온 동양인 손님 취급을 했던 여자가 지금 이 기내에서 누구보다 빠르고 침착하게 사고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부터 이 공간에서 가장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에밀리의 눈앞에서 천천히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강아리는 주변 승무원들에게 짧고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뒤쪽 응급 키트, 차가운 수건, 산소 필요 여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말투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장악한 사람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휘였습니다. 리사는 본능적으로 뇌하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자기 상사가 에밀리라는 사실도 그 순간만큼은 머릿속에서 지워진 채로 브랜드는 혼란 속에서도 체면을 유지하려 무언가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난기류가 한 번 더 크게 덮쳐오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잡이를 꼭 쥔 채 입을 다물었죠. 강아리는 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통로에 흩어진 파편들을 발로 밀어 안전구역을 만들고 떨어진 짐들 중 위험한 것들을 좌석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 익숙하고 차분해서 기내 승객들의 시선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의 눈빛이 경계심으로, 경계심이 의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지? 잠시 뒤 난기류가 잦아들었습니다. 기장은 안전 점검을 위해 기내 서비스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승무원들은 긴장으로 손이 떨렸고
에밀리는 체면과 당혹감 사이에서 어디에 서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강아린을 몰아붙이던 자신이 이제는 강아린이 없었다면 더 큰 사고가 났을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마이클 드레이크가 처음으로 강아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짧은 영어였습니다. 강아린도 짧게 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담백함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들이 불필요한 말을 생략하는 방식이었죠. 에밀리는 그 짧은 교환을 보면서 처음으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저 남자는 왜 저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거는 걸까? 왜 저 여자는 조금도 긴장하지 않는 걸까? 왜 방금 전 그 움직임은 군인보다 더 군인 같았을까? 에밀리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감각이 자라나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모든 행동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억지스럽게 강아린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도와주신 건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내 안전 절차는 승무원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 말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부서지기 직전에 겨우 붙잡고 있는 마지막 형식이었죠. 강아리는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한 것뿐입니다. 그 말이 에밀리에게는 뺨보다 더 아프게 꽂혔습니다.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꾸짖는 말도 따지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는데 그 사실이 너무 정확해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죠. 통역관 한도윤은 멀리서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강아린에게 다가오려 하자 강아린이 아주 미세하게 시선으로 그를 막았습니다. 눈빛 하나였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체가 드러날 타이밍이 아니라는 신호였죠. 한도윤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강아리는 다시 보조 좌석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노인이 안정을 찾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뜯어진 셔츠 소매 사이로 흉터가 여전히 드러나 있었지만 강아리는 그것을 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 흉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리사는 응급키트를 정리하면서 몇 번이나 강아린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에밀리 눈치를 보며 강아린을 외면했던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웰컴 드링크를 건너뛰었을 때, 서비스를 생략했을 때, 가방 실랑이를 보면서도 모른 척했을 때, 그 순간마다 리사는 옳은 것을 알면서도 편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 이 기내에서 리사 자신을 가장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건드린 사람이 평범한 승객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늦어버렸고 상황은 이미 에밀리의 통제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난기류가 수습되고 객실 분위기는 겉으로는 잦아들었습니다. 승무원들은 흩어진 짐을 정리하고 깨진 유리 파편을 치우고 놀란 승객들에게 음료를 다시 내오며 평온한 척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기내 공기 속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가라앉지 않고 흐르고 있었죠. 에밀리는 더 이상 강아린을 대놓고 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물러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내 보고서 작성과 보안 기록을 명목으로
강아린의 신원과 가방 내용을 계속해서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특유의 집착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만 남게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난기류 직전 벌어진 실랑이로 인해 봉인 문서 내피 일부가 실제로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강아리는 보조 좌석에서 조용히 그 손상 정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 절차상 봉인 상태에 무단 접촉 흔적이 남은 것으로 기록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내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외교적, 군사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죠. 강아리는 속으로 무겁게 가라앉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서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클 드레이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에밀리와 객실 사무장을 조용히 기내 후방 공간으로 불렀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말없이 신분증과 제한 등급 접근 카드를 꺼내 짧게 보여주었습니다. 에밀리와 사무장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카드의 문구와 서명을 확인하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빛이 동시에 변했습니다. 에밀리의 손이 카드를 잡으려다 멈추었습니다. 해당 승객에 대한 추가 접촉을 즉시 중지하십시오. 마이클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음 속에 선명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 귀하들이 기내에서 벌인 행위는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죠. 에밀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억울함도 솟구쳤습니다. 자신은 규정대로 했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없어지면 자신이 오늘 한 모든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결국 되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요? 마이클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짧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는 순간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말은 오히려 공포를 키웠습니다. 알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말은 이미 지금 이 상황이 충분히 큰 문제라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객실 사무장은 얼굴이 질렸고 리사는 멀리서 그 분위기를 감지하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반전은 여기서 한 번 더 왔습니다. 기장이 직접 객실 방송 전용 회선을 통해 극비 통신 하나를 수신했습니다. 미국 도착 공항 활주로 인근의 군용 보안팀이 대기 중이며 특정 인원 인계를 위해 일반 탑승교가 아닌 별도 동선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시였습니다. 항공기 승무원단 전체가 당황했습니다. 이 정도 조치는 보통 외국 정상급 인사나 고위 군사 인사에게만 적용되는 절차였습니다. 민간 항공편에서 그것도 탑승 내내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앉아있던 승객을 위해 활주로에 군 보안팀이 대기한다는 것은 에밀리가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무원으로 일하는 동안 수많은 부호를 받고 유명 배우도 받고 각국 정치인도 받습니다. 그런데 탑승 내내 민간인처럼 앉아있던 동양인 여성 한 명 때문에 군 보안팀이 활주로까지 이동한다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오늘 상대한 사람이 자신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리사는 용기를 냈습니다. 물 한 잔을 들고 강아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바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리사는 자신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편한 쪽을 선택한 사람이었고 그 사실을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소리내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강아리는 물컵을 받으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리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괜찮다고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비겁했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는 대신 그 비겁함을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남겨두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침묵을 꾸짖지 않으면서도 더 깊이 찌른 것이었죠. 리사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에밀리는 끝내 강아린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사과도 변명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처럼 당당하게 말을 꺼내야 했는데 막상 강아린과 눈이 마주치자 그 눈빛 앞에서 말이 무너졌습니다. 에밀리는 굳은 얼굴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아니 죄송하지만 신분 확인을. 강아리는 그 말을 중간에 잘랐습니다. 이제 와서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갑지도 않았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는 맞서거나 사과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닫힌 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밀리는 그 문이 자신이 오늘 스스로 닫아버린 것임을 알면서도 어떻게 다시 열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착륙 준비 방송이 기내에 흘러나왔습니다. 조명이 한 단계 어두워지고 승객들은 좌석을 세우고 트레이를 접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은 이 비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만큼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서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창가 보조 좌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에밀리는 서비스 카트를 정리하며 직감했습니다. 착륙과 동시에 자신의 세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상대가 누구였는지가 이제 곧 전부 드러날 것이라는 걸. 그 직감은 두려움이었지만 동시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에 대한 예감이기도 했습니다. 강아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국 동부 해안의 불빛들이 아래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서를 지켜냈어요. 하지만 아직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는 동안 1등석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난기류가 지나간 뒤의 정적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아끼는 침묵, 혹은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렴풋이 감지한 무게에 눌린 침묵이었죠. 브랜든조차 더 이상 농담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와인 잔을 흔들며 비웃던 사람이 지금은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은 계속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아 있었고 리사는 손끝이 차가워진 채 서비스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기내 전체가 어떤 결말을 향해 천천히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객실 사무장이 강아린에게 다가왔습니다. 활주로 도착 후 일반 하차 절차가 아니라 별도 인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안내였습니다. 말끝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몇 시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죠. 강아리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글자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확인을 받은 것도 통보를 수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브랜든이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호들갑이야? 장군이라도 되나? 비웃음 반,
불안 반이었습니다. 자신이 오늘 이 비행에서 한 일들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오히려 더 크게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기내 몇몇 승객이 브랜든 쪽을 흘끔 봤지만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처럼 따라 웃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안상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 했지만 더 늦어지면 상황이 오히려 더 추해질 것 같았습니다. 한도윤은 천천히 강아린에게 걸어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공손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현지 인계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기내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귓속에서 무언가가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브랜드는 눈을 크게 뜬 채 굳어버렸습니다. 조금 전 장군이라도 되나 하고 웃었던 말이 아직 기내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리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객실 사무장도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된다는 표정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령관, 한국군 최고 위급 특수전 지휘관, 탑승 내내 민간인처럼 조용히 앉아있던 그 여자가 강아리는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코트를 정리했습니다. 뜯어진 셔츠 소매를 한번 내려 단추 없는 자리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한도윤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문서 인계 절차는? 한도윤이 답했습니다. 미측에서 직접 사과와 함께 재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화는 짧았지만 이 여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처우보다 임무를 먼저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내 모든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에밀리는 그 짧은 대화를 들으며 오늘 자신이 기내에서 벌인 행동들이 한꺼번에 되감기듯 떠올랐습니다. 탑승구에서 탑승권을 2번 확인하던 일, 좌석에서 밀어내려 했던 일, 가방을 억지로 당기려 했던 일, 보조 좌석으로 쫓아낸 일. 그 모든 순간이 기내라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조용한 폭력처럼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재생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일반 공항 직원 대신 군 보안 인력과 검은 정장을 입은 인원들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탑승교가 완전히 연결되자마자 맨 앞에 선 미국 측 장교가 기내 입구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강아린을 향해 허리를 곧게 세우더니 분명하고 단정한 경례를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관님, 미국 측 접선팀입니다. 기내 전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승객들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정막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민망함으로 눈을 내리깔았고 누군가는 공포로 굳어버렸으며 누군가는 자신이 방금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고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브랜드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결국 무릎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조금 전 그가 내뱉은 말이 이제 자기 목을 조이는 밧줄처럼 돌아왔습니다. 강아리는 경례를 받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의기양양함도 없었고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천천히 에밀리 쪽으로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 시선이 머무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에게는 그 짧은 시간이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강아린의 눈빛 안에 분노는 없었습니다.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실망만 있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의 눈빛은 맞서거나 피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망한 사람의 눈빛은 어떻게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참혹했습니다. 강아리는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기내 입구를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은 조용했습니다. 군인의 걸음이었지만 과시하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야 할 곳을 향해 가는 걸음이었죠.
양쪽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들이 그 걸음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강아린이 기내 입구에 다다랐을 때 미국 측 장교가 한 발 물러서며 길을 열었습니다. 강아린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기내를 향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인지 승객들인지 아니면 이 비행 전체인지. 하지만 그 말이 끝난 뒤 기내는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브랜든도 에밀리도 리사도 모두가 그 짧은 두 마디 앞에서 각자의 오늘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강아리는 탑승교를 빠져나갔습니다. 검은 인원들이 그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한도윤이 마지막으로 기내를 한번 돌아보고 나서 문이 닫혔습니다. 에밀리는 그 닫히는 문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어디에도 시선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활주로 전용 구역으로 이동한 뒤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미국 항공사 본사 위기 대응팀과 공항 보안 책임자, 군 연락 장교들이 즉시 합류했습니다. 기내에서 벌어진 일들이 하나씩 기록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아린의 가방에 대한 무단 접촉, 정당한 소유 좌석에서의 강제 이동, 외형을 이유로 한 서비스 차별, 봉인 문서 손상 가능성. 그 항목들이 나열될수록 에밀리가 오늘 한 일의 윤곽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밀리 스스로가 한 행동들이 그대로 기록된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에밀리는 별도로 마련된 조사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인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퍼스트 클래스 수석 승무원이었고 하늘 위에서 가장 세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에 들고 있는 물컵조차 제대로 쥐지 못할 정도로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고함을 치는 사람 앞에서는 버틸 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된 목소리로 사실만 나열하는 사람 앞에서는 방어할 언어가 없습니다. 항공사 고위 임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승객의 복장과 외형, 언어적 인상만으로 좌석 적격성을 의심했고 정당한 소유 좌석에서 사실상 배제하려 했습니다. 또한 보안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휴대 물품에 물리적으로 접촉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에밀리의 경력을 무너뜨렸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규정대로 했다고, 안전을 위한 절차였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결국 나오지 못했습니다. 규정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편견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에밀리 자신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브랜든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공항 내 별도 구역에서 그의 발언과 행동은 항공기 내 공공질서 방해 및 차별 조장 행위로 기록됐습니다. 브랜든은 처음에는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버텼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늘어놓으며 압박을 시도했죠. 그런데 기내 녹취 내용이 재생되고 승무원들의 진술이 이어지고 주변 승객 몇 명의 제보까지 더해지자 브랜든은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을 듣는 순간 변호사도 구해줄 수 없는 종류의 창피함이 찾아왔습니다. 에밀리에게 내려진 조치는 현장 대기 발령, 국제노선 배제, 본사조사 회부,
승무 기록 보존이었습니다. 동시에 내려진 4가지 조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오판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편견과 우월감이 공식 기록으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자랑처럼 여겼던 커리어가 가장 부끄러운 방식으로 멈춰섰습니다. 화려한 제복과 세련된 서비스 뒤에 숨어 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올 줄은 에밀리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강아리는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에밀리에 대한 형사 고발이나 외교적 문제 확대를 즉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봉인 문서 손상 문제는 실무적으로 처리하되 개인에 대한 처벌은 항공사 내부 기준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충분히 더 강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강아리는 짧게 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말은 사건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분노에 휩쓸려 처벌을 외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품위를 지킨 사람이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오히려 모두를 더 깊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용서보다 무거운 이유는 그것이 상대를 이미 충분히 낮은 곳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아리는 에밀리를 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록에 남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야말로 에밀리가 평생 지고 가야 할 무게였습니다. 에밀리는 결국 강아린 앞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아직 본질에 닿아 있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이었고 늦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있었지만 왜 죄송한지가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이 신분을 몰라서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핵심을 비껴간 이해였죠. 강아리는 그 사과를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계급을 몰라서 잘못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서 잘못한 겁니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도 장교도 한도윤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에밀리 한 사람을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닿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처음 볼 때 무엇을 먼저 보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시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결정해 버리는지에 대한 말이었으니까요. 에밀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는 것조차 자신을 위한 것 같아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아린이 겪은 것에 비하면 자신의 눈물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강아리는 더 이상 에밀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이클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다음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벌어진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강아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에밀리는 빈 테이블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늘 하루 자신이 한 일들이 천천히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변명 없이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강아리는 공항 외곽군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한도윤과 마이클 드레이크, 미국 측 관계자들이 동행했습니다. 시설 안으로 들어서자 공항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복도는 좁고 조용했으며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강아리는 그 복도를 걸으면서 처음으로 어깨에서 힘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기내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않았던 사람이 비로소 사람들 시선 바깥의 노인 공간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번 미국행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강아린이 온몸으로 지켜낸 봉인 문서는 단순한 협력회의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 중동 지역에서 진행된 연합 민간인 구출 작전의 사후 검토 문서였습니다. 그 작전에서 한국 측 특수전 자문 책임자가 바로 강아린이었죠. 현장 판단, 진입 경로 설계, 대피 루트 조율, 작전의 핵심 결정들이 강아린의 손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에서 구조된 인물들 중 하나가 뜻밖에도 에밀리 카터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전해 들었습니다. 몇 해 전 해외 자원봉사 활동 중 무장 세력에 억류되었다가 구출된 자신의 남동생이 강아린이 계획과 지휘의 핵심 역할을 한 작전 덕분에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보안 문제로 구조 주체와 세부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었고 가족들은 그저 연합국 작전으로 구출되었다는 결과만 통보받았었죠. 에밀리는 그 통보를 받던 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동생이 살아있다는 말에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던 것을, 누가 어떻게 구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살아 돌아왔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런데 그 구조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오늘 자신이 기내에서 가장 업신여기고 밀어낸 여자였습니다. 그 사실은 에밀리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이 가방을 억지로 당기고 보조 좌석으로 쫓아내고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건넨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 가족의 생명을 간접적으로 구한 인물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 그 침묵이 에밀리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품위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한 번 더 깊어졌습니다. 강아린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문서를 지키려 했던 이유는 이번 회의가 단순한 작전 평가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회의는 작전 중 전사한 한국인 대원의 명예회복과 공식 기록 수정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국제협력 작전 과정에서 공로가 축소된 채 기록된 그 대원의 이름을 정확한 자리에 다시 올려놓기 위한 절차였죠. 그 대원은 강아린이 가장 아꼈던 부하였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현장에 나가고 마지막 순간까지 강아린의 판단을 믿고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강아린은 그 이름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직접 미국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즉, 기내에서 모욕당하던 그 시간 내내 강아린은 자신의 자존심보다 먼저 죽은 부하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가방을 억지로 당기던 그 순간에도, 브랜든이 비웃던 그 순간에도, 보조 좌석으로 걸어가던 그 순간에도 강아린의 손이 가방을 놓지 않은 것은 자신의 체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자존심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이름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도윤은 그 사실을 전해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통역관으로 오랫동안 강아린 곁에서 일했지만 이 임무의 무게가 그 정도인 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드레이크조차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랜 군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런 종류의 무게는 계급이나 경력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아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산 사람 체면은 좀 구겨져도 괜찮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은 구겨지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가 이 이야기의 중심을 바꿔놓았습니다. 기내에서 벌어진 일이 단순한 권력 역전이나 참교육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군인의 명예와 책임, 자신보다 먼저 부하를 생각하는 지휘관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강아리는 기내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드러낼 수 없어서가 아니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소식은 항공사 내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보고서 형식이었지만 그 내용을 읽은 사람들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리사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자신이 기내에서 외면했던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순간, 자신이 편한 쪽을 선택했던 그 순간들이 더욱 선명하게 아파왔습니다. 리사가 흘린 눈물은 강아린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에밀리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서 있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망가뜨리려 한 가방 속에 누군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채 죽은 부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그 모욕을 견뎌냈습니다. 에밀리가 자존심이라고 믿었던 것이 강아린이 지키려 했던 것 앞에서 얼마나 작고 가벼운 것이었는지가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군 시설 한쪽 방에서 강아린은 마이클과 마주 앉았습니다. 회의 준비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내일이면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강아린은 서류를 훑으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도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이클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내에서 힘드셨을 텐데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아린은 잠깐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지켜야 했으니까. 그 말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더 오래 남았습니다. 마이클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대답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자신의 감정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사람이 지켜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강아리는 그것을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미국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한 대원의 이름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었습니다. 강아리는 다시 서리로 눈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국 내 비공개 군사 추모 행사와 기록 수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사한 한국 대원의 이름은 연합 공식 문서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올바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강아리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리 없는 한숨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가장 무거운 임무가 끝난 것이었죠. 회의실을 나서는 강아린의 발걸음은 올 때와 같은 걸음이었지만 그 무게는 달랐습니다.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귀국 전날 항공사 측에서 정식 사과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면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대면 사과였습니다. 강아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고 굳이 다시 그 얼굴들을 마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강아리는 받아들였습니다. 단 언론 공개도 없이 과한 의전도 없이 조용히 하자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것이 강아린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상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은 강아린이 원하는 결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작은 응접실에 에밀리와 리사, 항공사 임원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에밀리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려진 제복도 정제된 미소도 없었습니다.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얼굴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문장을 읽으려다 결국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준비된 말로는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말만 겨우 꺼냈습니다. 저는 손님의 계급을 몰라서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날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먼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 편견이 누군가의 존엄을 짓밟는 줄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사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본질에 닿아 있었습니다. 계급을 몰라서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에밀리 스스로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꺼내기까지 며칠이 걸렸겠죠.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언제나 오래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옳다고 믿어온 사람에게는. 강아리는 한참 동안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간은 짧았지만 에밀리에게는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강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기내에서 잠깐 드러났던 흉터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총상 자국, 열상, 오래된 봉합 흔적들, 그것들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강아리는 그 흉터들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상처들은 훈장도 아니고 자랑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지키다 생긴 흔적일 뿐이죠. 당신 일도 마찬가지였어야 합니다. 승무원은 하늘에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에밀리는 그 말을 듣고 끝내 눈물을 쏟았습니다. 며칠 동안 참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자신이 직업의 본질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 정작 눈앞의 사람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 모순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리사도 옆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리사의 눈물은 에밀리보다 더 일찍 시작되었지만 더 조용했습니다. 자신이 알면서도 침묵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강아리는 에밀리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강아린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무언가를 바꿔나갈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것이었으니까요. 대신 강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당신 앞에 누가 서 있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그 말은 꾸짖음이었습니다. 동시에 다시 사람을 향해 돌아가라는 마지막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말을 받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응접실을 나서면서 강아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이 옆에서 조용히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를 빠져나와 바깥 공기를 마시는 순간 강아린이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것이 이 며칠간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귀국 당일 강아리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같은 항공사도 아니었고 더 조용한 귀국편이었습니다. 1등석도 아니었습니다. 강아리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이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날 많이 화나셨습니까? 강아리는 창밖 활주로를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짧았지만 처음으로 힘이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얼굴이었죠. 화는 났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난 건 아직도 누군가를 차림새로 재는 세상이 그대로라는 거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활주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비행기들이 차례로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강아린이 말을 이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죠. 그리고 실제로 강아린이 아주 작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길 잘했습니다. 덕분에 그 아이 이름은 바로 세웠으니까.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를 시작했습니다. 강아리는 가방 속에서 전사한 부하의 이름이 수정된 문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한번 천천히 훑어본 뒤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창밖 햇빛이 문서 가장자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강아린의 굳은 옆얼굴 위로 아주 짧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온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평온이었죠. 세상은 그녀가 기내에서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인천을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던 그 밤, 1등석에서 가장 조용하게 지워지려 했던 여자가 사실은 그 공간 안에서 가장 많은 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의 체면이 아니라 죽은 부하의 이름을,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록을, 그리고 끝내 화내지 않음으로써 분노보다 훨씬 오래 남는 무언가를 남긴 사람이었다는 것을.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강아리는 문서를 가방 안에 다시 넣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구름이 기체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에밀리가 있을 것이고 리사가 있을 것이고 브랜든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후 어떻게 달라질지는 강아린이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사람은, 리사만큼은 조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아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비행에서 자신이 지켜낸 것은 체면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계급장보다 무겁고 어떤 훈장보다 오래 남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어느새 이듬해에 봄이 왔습니다. 인천의 하늘은 맑았고 공항 활주로 너머로 연한 노란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강아리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그 빛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오전 일정이 2시간 뒤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죠. 군인의 아침은 언제나 그런 시기였습니다. 감상을 허락하지 않는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한도윤이 집무실 문을 두드리며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항공사 로고가 찍혀 있을 뿐이었죠. 강아리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잉크가 군데군데 번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쓰다가 멈추고 다시 쓰고 또 멈춘 흔적이 종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번 고쳐 쓴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에밀리 카터였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짧지도 않았습니다. 사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편지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예전에는 제복이 잘 다려졌는지 머리카락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보다 먼저 다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이 생긴 것은 그날 이후였습니다. 강아리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한도윤은 눈치 있게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남동생 이야기를 썼습니다. 해외에서 구조되어 돌아온 날 공항에서 동생을 끌어안으며 그 어깨가 너무 얇아진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얇아진 어깨 뒤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를 자신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살아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걸. 누군가의 용기와 판단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을 자신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에밀리는 썼습니다. 동생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다고. 동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누나, 그분께 감사하다고 전해줄 수 있어? 에밀리는 그 말을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 2마디가 편지의 가장 마지막에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아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책상 서랍을 열어 편지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한도윤이 다시 들어와 오전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강아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강아리는 짧은 틈을 내어 한 가지를 했습니다. 전사한 부하의 가족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것, 그 이름이 이제 정확한 자리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직접 전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부하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강아리는 짧게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도윤은 그 통화를 옆에서 듣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괜히 창밖을 보았습니다. 며칠 뒤 리사에게서도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항공사 내부 채널을 통해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에밀리처럼 긴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서비스할 때 승객 얼굴을 먼저 봅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아리는 그 메시지를 읽고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한도윤이 그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강아리는 답했습니다. 좋은 사람 소식입니다. 봄은 계속되었습니다. 강아린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집무실에 출근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훈련 현장을 점검하고 보고를 받고 다음 임무를 준비하는 것. 그 흐름은 그 비행 전과 후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군인의 하루는 감정이 끼어들 여백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아린의 집무실 책상 서랍 안에는 2가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에밀리의 손편지 하나, 그리고 전사한 부하의 이름이 수정된 문서 사본 하나. 강아리는 그 2가지를 같은 서랍 안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2가지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어쩌면 강아린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희생. 그것이 같은 무게는 아닙니다. 그러나 둘 다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잊으면 반복되고 기억하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어느 저녁 강아리는 퇴근길에 공항 방향 도로를 지나쳤습니다. 인천 하늘 위로 비행기 한 대가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착륙 준비 중인 기체였습니다. 강아리는 그것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하늘 위에서도 세상은 계속됩니다. 누군가는 모욕하고 누군가는 침묵하고 누군가는 견뎌냅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그 견딤이 누군가를 조금 바꿉니다. 에밀리처럼 리사처럼. 그것이 빠르지도 극적이지도 않더라도 그래도 달라진다는 것. 그것이 강아린이 끝까지 참은 이유였고 분노 대신 기록을 택한 이유였으며 용서한다는 말 대신 기억하라는 말을 남긴 이유였습니다. 차가 공항 방향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강아리는 앞을 봤습니다. 내일도 그녀에게는 일이 있었습니다.